특히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선임료로 인해서 피해 보시는 분들이 많이 상담을 하시러 오셔서 저희가 간단히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자기 사건이 자백 사건인지 부인하는 사건인지를 확실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기가 맡긴 사람이 법조 브로커는 아닌지 항상 의심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전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올라가는 영상은 한 2달 만에 올라갈 것 같은데요. 오늘 선택한 주제는 사실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주제였습니다. 먼저 주제를 말씀드리면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선임료에서 조심해야 될 점 2가지를 제가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하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사실 사건을 들여다보면 사건은 너무 다양하고 그리고 법률사무소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선임료 책정 기준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또한 그 정가라는 개념도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료에서는. 그래서 다른 변호사님들이 책정한 가액을 제가 평가를 하거나 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선임료로 인해서 피해 보시는 분들이 많이 상담을 하시러 오셔서 저희가 딱 간단히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설명드릴 딱 2가지만 아시면 큰 피해는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조심해야 될 겁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러 가실 때 먼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자기 사건이 자백하는 사건인지 아니면은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인지를 명확하게 생각하고 가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백하는 사건은 선임료가 비교적 낮습니다. 그리고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은 선임료가 좀 높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백하는 사건은 말 그대로 경찰이나 검찰이 혐의점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할 일은 많이 있지 않습니다. 합의를 한다거나 변호사가 아니면 양형 자료를 찾아서 법원에 제출하고 사정 설명을 한다거나 이 사람이 재범의 위험이 없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변호한다거나 이런 것이겠죠. 그래서 사실 재판도 1번, 2번 정도면 끝이 나고 경찰, 검찰 조사도 1-2번 정도면 끝이 나기 때문에 변호사가 할 일이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자백 사건은 변호사 선임료가 낮게 책정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대신 부인하는 사건, 무죄 주장하는 사건, 무혐의 주장하는 사건의 경우는 변호사가 사실 이런 경우는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이제 법정에서 증인을 불러서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적게는 30분에서 많게는 1시간, 2시간, 3시간, 증인이 1명만 있는 것도 아니고 1명, 2명, 심지어는 10명까지 있는 사건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변호사가 할 일도 많고 검토해야 할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료가 매우 높아집니다. 따라서 자기 사건이 자백 사건인지 부인하는 사건인지를 확실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기는 자백하는 사건으로 상담을 받았는데 변호사가 부인하는 사건처럼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에게 이제 상담 오신 분 중에 타인 통장을 이용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나와서 구속된 피고인이 이제 가족을 통해서 저희를 찾아오셨죠. 사실 1심에서도 모두 자백한 사건이었어요. 이제 1심 변호사가 할 일이 경찰에 1번 출석했고 법원에 1번 출석했고, 저희가 봤는데 의견서도 그렇게 많은 양의 의견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1,500만 원을 선임료로 받았습니다. 너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개인적인 기준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사무실 오시기 전에 서초동에 있는 사무실 한 곳을 들렸는데 다 자백하는 사건인데도 2심 건 맞는데 2천만 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좀 너무 과합니다. 이로 인해서 사실 의뢰인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변호사 비용만 1,500만 원, 2천만 원, 3,500만 원을 지급하면 이 사람 경제력은 매우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번째로 조심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사건을 맡기는 사람이 법조 브로커는 아닌지를 항상 의심해야 됩니다. 사실 업계에서는 변호사가 직접 수임을 하면 당연히 적정 선임료를 책정하겠죠. 근데 브로커를 끼게 되면 그 끼는 브로커가 돈을 가져가기 때문에 선임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브로커가 돈을 조금만 가져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금액의 30%, 심지어는 50%까지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선임료가 2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맡긴 사람이 법조 브로커는 아닌지 항상 의심해야 됩니다. 뭐 어디 사무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정말 유명한 정관이 있다, 능력 있는 변호사가 있다라고 하면서 선임을 유도하면 항상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사무장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 중에 이제 법조 브로커가 끼어 있다는 것을 항상 의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법조 브로커가 끼게 되면 이제 의뢰인은 결국 법조 브로커에게 자기 사건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 내용이 변호사에게 잘 전달되지도 않고 심지어는 그 브로커가 변호사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사례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제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사무장님이나 직원들이나 변호사나 모두 열심히 일을 하고 합니다. 하지만 가끔 중간에서 사건을 관리하거나 진행하는 게 아니라 돈만을 목적으로 일을 중개하는 거죠. 사실 이것도 다 변호사법 위반인데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핵심을 말씀드리면 형사사건 선임을 할 때 자기 사건이 자백사건인지 부인하는 사건인지 알고 가시고 자백사건은 선임료가 좀 낮다, 부인하는 사건은 선임료가 좀 높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자기가 사건을 맡기는 사람이 법조 브로커는 아닌지 항상 의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